제 첫 번째 효자 상품은 고점 대비 93% 정도를 이제 그때 기록을 했었어요. 효자 상품 하는데 그게 진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지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실 건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약간 냉정한 현실을 좀 보고 싶으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만들었었던 첫 번째 효자 상품, 그 케이스를 통해서 질문을 좀 해소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그 효자 상품 하나만 있어도 숨통이 트이는 게 맞긴 해요. 실제로 저도 그 한 개가 터지면서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이제 확장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직원도 계속 늘고 있고, 3P의 창고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오픈할 예정이에요. 예전에 영광을 못 찾고 계속해서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품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상품군을 합친 거는 단기 효과의 가능성이 커요. 나만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섞거나 구성을 살짝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로켓크로스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나만의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상품 하나랑 상품 두 개, 이 두 개를 섞은 다음에 나만의 상품으로 이제 하나 만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예산이 적어요. 거의 저예산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왜 쿠팡에서 굳이 이렇게 상품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이제 만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쿠팡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통 이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뭐냐면은 보통 여러 판매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판매자 중에서 가장 낮은 최소 가격, 그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판매자가 모든 리뷰와 모든 판매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오이라고 하잖아요. 승자가 모든 거 가져간다고. 약간 그런 느낌의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쿠팡에서는 그 아이템 위너를 묶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상품을 만들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만의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게 요즘 쿠팡의 추세다.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효자 상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터졌었던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옛날부터 그 구매 대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기분 나쁜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 구성을 바꾸고 다른 상품을 합쳐가지고 아이템 위너를 피하려고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템을 두 개를 합쳐버리거나 구성을 바꿔버리면 색깔이 요거랑 요거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행히도 제가 했었던 효자 상품은 생각보다 되게 잘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기 전에 그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기도 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잘 됐었고, 실제로 그게 TV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트래픽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순수익이 되게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기뻤고, 그리고 그게 좀 오래 갈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팔리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남았는데, 그런 제품이 이제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순수익으로 이제 벌어들였었던 그 비용만 이제 나타내 본 거예요. 고점으로 가져갔던 게 이제 500만 원이었고, 그 전부터도 이제 한 200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꾸준히 이제 가져갔었잖아요. 순수익으로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마이너스가 많거나 혹은 순이익이 이전만큼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추세를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다음에 순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띠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경쟁이 붙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첫 번째가 너도 나도 그 구성품을 따라해요. 우리가 보통 1688에서 그 물건을 어차피 가져와서 합치더라도 1688에 있는 물건을 합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걸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 제품만 수입해서 껴놓으면은 내가 이거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첫 번째 문제였어요. 더군다나 그 1688이나 타오바오 같은 검색기들의 특징이, 보통 쿠팡이나 네이버는 텍스트 기반 검색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중국 플랫폼은 이미지 검색이 조금 더 발달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있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금방 따라가요. 진짜 식은죽 먹기예요.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그 상품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8개짜리 구성품을 12개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판매량이 나오는 걸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하자마자 저랑 똑같이 12개로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성품에서 가져가는 우위가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살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매출 파이에서 서로 이제 나눠서 이제 먹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이게 효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순이익에서부터 효율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큰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했냐라고 한다면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상표권 내고 뭐 블로그도 작성하고 뭐 리뷰도 하고 체험단도 쓰고 그러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의뢰비를 드리고 실제로 합의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합의금으로 그걸 받아내려면, 내가 그거를 합의금으로 돈을 받으려면
그 피해액을 내가 객관적으로 수치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조금 준비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를 뒤집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공급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좀 비일비재한 게, 제가 아는 분의 그 동생분이 옛날에 구매 대행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방을 하셨었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게 되게 잘 됐었어요, 그 가방 하나가. 그래서 그분이랑 그분의 이제 와이프분이 너무 잘 되니까 퇴사를 하시고 셀러로 완전 돌아섰는데, 지금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결론적으로는 보통 효자 상품이 된 다음에는 보통 이런 형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판매량이 떡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판매량이 떡상했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마진율이 엄청 높아요. 나 혼자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고도 잘 돼요. 왜냐하면 공급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광고도 잘 되고 심지어 리뷰도 잘 쌓여요. 입소문도 타게 돼요. 주변 커뮤니티 같은 데도 이제 소문이 펴지게 되고. 그런데 이때부터 경쟁자가 그걸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광고 효율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광고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뷰도 잘 쌓였었는데, 이제부터는 광고 효율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걸 점점 눈치채기 시작해요. 왜냐면 판매량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5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내가 어떤 뭐 가구매를 한다든가 블로그를 한다든가 상세 페이지 한다든가 돈을 써서 이걸 어떻게든 반전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효과가 예전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 쏟아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단순 사입에서 벤치마킹 하는 거는 워낙 쉽다 보니까 효과가 진짜 예전만 하지 않더라고요. 이 단계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실제로 검색을 하면서 내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든 그 1단계로 되돌리려고 하려고. 그리고 이게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추세가 뭐냐면은, 리뷰가 생각보다 옛날만큼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직구 시스템이 발달했다 보니까 리뷰를 가짜로 치는 거를 좀 알게 돼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리뷰를 조작한다는 거를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별 수 없이 가격 경쟁으로 이제 돌입하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니까 당연히 마진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마진율이 낮아지니까 광고를 태울 여력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효율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제품은 그대로 황혼기를 맞이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통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통 나만의 상품을 만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단점을 뛰어넘고 불멸의 제품이 되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단계를 못 뛰어넘고 그대로 황혼기를 맞이하고 다른 제품의 걸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효자 상품 중에서 오래 가는 거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허니버터칩 있었죠. 노치드 도넛도 옛날만큼 아니잖아요. 미샤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도 나도 뛰어들면은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이제 급감하는 건데, 벤치마킹하거나 경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프로그램이랑 AI의 발달이 좀 주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몰털이라고 해서 그 몰에 있는 판매량 좋은 거를 아예 털어버리는 방식이 있었어요. 프로그램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는 구매 대행만 그렇게 됐었다면, 그로서 로켓 배송 쪽으로도 확장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 같은 컨텐츠 보면은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앞으로 발달할수록 단순 사입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게 사실 기본 골자는 제가 볼 때 비슷해요. 잘 팔리는데 브랜드가 없는 걸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게 내 효자 상품이 타겟이 될 거라는 거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쿠팡은 아이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매대행 것 같은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구매대행이 완전히 망하진 않지만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단순한 중국 사입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방법 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어차피 그 방법이 공개가 되잖아요. 혹은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200% 이상 확률로 경쟁자가 바로 생겨요. 2달 내로는 보통 반드시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런 쪽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고 본질적인 조건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건 정석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생산자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스토리를 갖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들을 세우는 것, 그게 뻔하지만 당연한 것 같고, 예를 들면은 결제 방식이 어렵다거나 운영 방식 자체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독보적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친절이나 호의나 뭐 그런 모호한 게 아니라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가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웃시장 영상으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좌측 상단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따라가시면 됩니다. 확실히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순이익이 거의 93% 정도 토막이 난 상태인 건데,
영원한 효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망한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망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잔잔하게 하방을 깔아주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상품이 있으면은 저는 월세라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대 넘으시는 분들이 잔잔한 게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근데 저도 그걸 좀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잔잔하게 경쟁 없이 하방을 깔아줄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라는 게 제품의 황혼기로 가는 그 과정을 늦추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은 단순 사입은 좀 힘들어지는 면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냐고 한다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진행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딱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공개적으로는 저는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약간 물류도 그동안 경쟁이라기보다는 약간 잔잔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잘해도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물류라는 필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대지랑 3PL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제 보상체제를 만들고 전담자를 지정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커리큘럼 만들어서 물류 사업에서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기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납품 대행을 이제 하려고요. 제품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 쪽을 이제는 오픈할 것 같아요. 9월 달쯤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송 대행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 전부 다 활용합니다. 특히나 저는 4일 전문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65%에서 70% 이상이 다 사업자 통화를 쓰고 계십니다. 배송대행지 찾으시는 분들은 그쪽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달 첫 주부터 해서 3PL이 이제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제가 그거는 따로 공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